미국이 거절당했습니다. 85억 달러짜리 안보 패키지를 들고 UAE에 직접 날아간 미 국방부 보좌관. 하지만 돌아온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미 파트너가 있습니다. 그 파트너는 미국도, 영국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에 28년 경력의 미 국방부 관료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0km 대운하 계획을 듣고 그가 쓴 보고서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아부다비 국방부 청사 3층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850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 앞에서 멈춰 선 지 열흘째.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19% 폭등했고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가 바다 위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겠다며 워싱턴에서 직접 날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마크 셜리던, 미 국방부 중동 에너지 안보 특별보좌관입니다. 걸프전에 참전한 뒤로 28년간 이 지역만 담당해왔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면 제 책상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에 보고되는 건 없다고 자부해왔습니다. 그날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직접 설계한 안보 패키지 제안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 해군 오함대 호위 작전 재개, 기뢰 탐색 합동훈련,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 그리고 에너지 시설 방호 컨설팅까지 총 규모 85억 달러짜리 종합 패키지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출발하기 전 국방장관이 직접 저를 불러 말했습니다. 셜리던, 이번엔 반드시 따내. UAE가 이 패키지를 받아들이면 중동 전체로 확대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내는 건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UAE가 미국 말고 누구한테 손을 벌리겠습니까? 회의실에 들어서자 테이블 맞은편에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운데 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세르 알카심, UAE 국방차관이었습니다. 50대 초반, 마른 체형에 은퇴 안경을 쓰고 있었고 표정에는 감정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처음 악수를 할 때 그의 손이 차갑다고 느꼈던 게 기억납니다. 저는 30분에 걸쳐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슬라이드마다 미 해군의 호위 능력, 패트리어트 요격 실적, 합동훈련 시나리오가 촘촘히 배치돼 있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이 패키지를 거절할 나라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세르 차관이 천천히 안경을 벗더니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셜리던 보좌관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정중함 뒤에 뭔가 단단한 것이 숨어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파트너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미 파트너가 있다. 영국입니까? 프랑스입니까? 머릿속에서 빠르게 후보를 돌렸습니다. 어느 나라 말씀이십니까? 나세르 차관이 대답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 안에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두 글자를 소화하는데 몇 초가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수행원 둘이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의 눈에 같은 말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고? 저는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물었습니다. 차관님, 한국은 이 지역의 해군력을 투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전략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요. 호르무즈 위기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세르 차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이미 모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의 미소였습니다. 셜리던 보좌관님, 저희는 군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군대가 아니라면 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28년간 이 지역에서 안보를 다뤄온 저에게 군사력 없이 안보를 논한다는 건 바퀴 없는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나세르 차관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저희가 안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85억 달러짜리 제안서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나세르 차관은 그 서류를 한 번도 집어 들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나오면서 뒷목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수치심이었습니다. 미합중국 국방부의 이름으로 제안한 패키지가
한국이라는 두 글자에 밀렸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가장 먼저 연락한 건 브래들리 콜먼. 미 해군 오함대 작전참모이자 걸프전 시절부터 함께 온 전우였습니다. 브래드, 나야. UAE가 우리 패키지를 거절했어. 전화기 너머로 짧은 한숨이 들렸습니다. 예상했어, 마크. 예상했다고? 브래들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오함대가 지금 호르무즈에 못 들어가. 해협폭이 3.7km야. 이란이 길에 깔아놓고 고속정 200척의 대한미사일까지 배치했어. 항모 전단이 저 안에 들어가면 좋은 표적이 되는 거야. 정치적 결정이 아니야. 물리적으로 위험한 거야.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이 3.7km짜리 해협이 좁아서 못 들어간다. 그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아니잖아, 브래드. 한국이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우리 기술 라이선스 받아서 조립하는 나라야. 패트리어트 기술 베껴서 만든 게 뭐였더라? 천궁인가 뭔가. 그런 나라가 중동 안보를 논한다고? 브래들리가 잠깐 말을 끊었습니다. 마크, 나도 한국에 대해 잘 모르지만 UAE가 바보는 아니잖아.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겠지.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유. 내가 알려줄까? 싸니까 그런 거야. 한국 건설사들이 70년대부터 이 사막에서 삽질한 거 알잖아. 가격, 경쟁력. 그게 전부야. 기술력이 아니라 인건비가 싼 거지. 사막의 일용직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입에서 나온 말들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이 지역에서 미국의 힘을 대변해 온 사람으로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미국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모욕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부다비의 밤은 화려했습니다. 마천루들이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고 도로 위에는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불빛들 너머 어둠 속 페르시아만 위에는 850척의 선박이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떠 있었습니다. 유조선 한 척에 실린 원유가 수십만 배럴. 그 배 850척이면 지금 바다 위에 수억 배럴의 원유가 갇혀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세계 경제의 피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다시 흐르게 할 열쇠가 나세르 차관의 말에 따르면 한국에 있다는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의 중동 관련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걸프전 이후 28년간 이 지역을 담당하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지하게 분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 서랍에는 이란 분석 보고서가 200편 넘게 있었고 사우디 왕실 계보도를 외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삼성 반도체를 만들고 현대차를 수출하고 K-팝 아이돌이 빌보드에 오르는 나라. 그 정도가 제 머릿속에 있는 전부였습니다. 안보, 방산, 인프라. 그런 범주에서 한국을 떠올린 적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범주에 한국이 들어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숙소 로비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UAE 엔지니어였습니다. 나세르 차관실에서 보낸 안내 담당자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시드 알 만수르입니다. 셜리던 보좌관님을 모시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나시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들을 보시게 됩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것들. 아마 건설 현장 몇 곳을 보여주겠지. 사막에 세운 건물 몇 채, 포장도로 몇 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설득하려는 수작이겠지.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워싱턴에 보고서를 쓸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의 능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보고서를, UAE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전략적 실수라는 보고서를. 차가 아부다비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 끝이 보이지 않는 모래벌판이 펼쳐졌습니다. 건물도 없고 나무도 없고 그림자조차 없었습니다. 모래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 눈을 찌르듯 강렬했습니다. 차 안 온도계가 바깥 기온 48도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땅에서 뭘 짓는다는 거야? 물도 없고 그늘도 없고 생명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이 사막에서. 나시드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1시간 정도면 보일 겁니다.
뭐가 말입니까? 라시드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의 심장입니다. 저는 그 표현이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 심장이라니. 아마 발전소나 정유시설 정도겠지. 미국이 지어준 시설일 수도 있고 유럽 기업이 설계한 플랜트일 수도 있겠지. 한국이 만들었다 해봐야 하도급 시공이었을 거야. 제 머릿속은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쯤 지났을 때 지평선 위에 뭔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루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의 열기가 만들어내는 아지랑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차가 가까워질수록 그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거대해졌습니다. 콘크리트 돔 구조물이었습니다.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4개의 거대한 돔이 사막 위에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주위로 관리시설과 송전 설비가 마치 작은 도시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돔 하나의 높이가 건물 15층은 좋게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게 뭡니까? 라시드가 대답했습니다.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입니다. 원전. 사막 한가운데 원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모래밖에 없는 이 땅 위에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정밀한 시설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하나가 궁금해졌습니다. 이걸 누가 지었습니까? 라시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 묘한 빛이 스치는 게 보였습니다. 한국입니다. 차가 통제 구역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돔 구조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막의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콘크리트 표면이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에너지가 UAE 전역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 묘하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건설 능력이야 인정할 수 있지. 하지만 그게 안보와 무슨 상관이야? 원전 하나 지었다고 호르무즈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막이 제28년 경력의 확신을 하나씩 무너뜨리게 될 줄은. 바라카 원전을 둘러보는 일정은 다음 날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예정에 없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숙소에서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을 때 라시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셜리던 보좌관님, 내일 일정이 하나 추가됐습니다. 방공사령부 통제실을 먼저 방문하시게 됩니다. 방공사령부, 왜 갑자기? 라시드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이라면 이란이 UAE를 향해 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발사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워싱턴에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복합 공격이었고 UAE 측이 요격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데이터까지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는 아부다비 외곽의 군사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을 3차례 거친 뒤에야 통제실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스크린들, 그 앞에 줄지어 앉은 장교들, 그리고 어둑한 조명 속에서 파랗게 빛나는 레이더 화면. 미 국방부의 작전센터와 비슷한 구조였지만 규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통제실을 안내한 건 UAE 공군 대령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였고 말투가 군인답게 간결했습니다. 셜리던 보좌관님, 며칠 전 실전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찍힌 실제 레이더 기록이었습니다. 화면 북쪽에서 여러 개의 점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고도에서 포물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궤적이었고 일부는 저고도에서 수평으로 빠르게 접근하는 형태였습니다. 탄도미사일 7발, 순항미사일 4발, 자폭 드론 12기, 총 23개의 표적이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눈이 커졌습니다. 23개의 표적 동시 접근.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섞어서 동시에 보내는 건 방공망의 처리 능력을 초과시키려는 전형적인 전술입니다. 이 방식 앞에서 무너진 방공 체계를 저는 여러 차례 목격해 왔습니다. 대령이 영상을 이어 재생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접근하는 점들 아래쪽에서 다른 점들이 솟아올랐습니다. 요격 미사일이 발사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접근하던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영상 속 시간으로 4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위의 점들이 거의 전부 사라졌습니다. 대령이 최종 수치를 읽었습니다. 23개 표적 중 22개 요격. 요격률 97%. 자녀 일기는 사막 공터에 낙하하여 피해 없음. 97%.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등 뒤로 차가운 것이 한 줄기 지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공 시스템에서 97%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분야에서 28년을 일한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전에서 90%를 넘기는 것조차 지극히 어렵습니다. 시험장에서야 통제된 환경에서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지만 실전은 다릅니다. 표적의 종류가 섞여 있고 동시 접근 수가 많으며 전자전 교란까지 끼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97%라는 숫자는 제가 28년간 본 실전 기록 중에서도 최상위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요격을 수행한 시스템이 뭡니까? 대령이 대답했습니다. 천궁이입니다. 천궁.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 머릿속에서 천궁은 패트리어트의 저가 모방품 정도로 분류돼 있었습니다. 독자 개발이라고 주장하지만 기본 설계는 미국 기술에서 가져왔을 거라고 근거 없이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닌 겁니까? 대령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이 독자 개발한 시스템입니다.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시에 추적하고 요격할 수 있는 다목적 방공 체계입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한 가지 숫자가 자동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몇 해 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을 때 패트리어트의 실전 요격률이 얼마였는지를 공식 발표와 실제 분석 사이에 차이가 있었지만 가장 낙관적인 추정치도 60%를 크게 넘지 못했습니다. 패트리어트 60%, 천궁 97%. 그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나란히 놓이는 순간 뭔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안에서 28년간 쌓아온 확신의 어딘가에 금이 가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신뢰도는 어떻게 검증합니까? 대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레이더 로그, 요격 미사일 발사 기록, 잔해 확인 보고서 모두 보관돼 있습니다. 원하시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순간 데이터를 더 볼 필요가 있는지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눈앞의 레이더 기록은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23개 표적, 22개 요격, 4분. 통제실을 나오면서 저는 대령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습니까? 대령이 말했습니다. 우리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으로 날아갔습니다. 실제 요격 시험을 요청했고 한국 공군 시험장에서 유도탄을 실제로 발사해 천궁이 요격하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사격이었습니다. 결과는요? 전탄 명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단순한 장비 구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과 합동, 운용 훈련까지 포함된 35억 달러 규모의 종합 안보 협력 패키지였습니다. 35억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듣고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기술 이전의 합동 훈련까지. 이건 방산 수출이 아니라 안보 동맹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저는 라시드에게 물었습니다. 천궁 도입 대가로 UAE가 한국에 뭔가를 제공한 게 있습니까? 라시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원유입니다. 약 500만 배럴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유와 무기를 교환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라 에너지와 안보를 맞바꾼 것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교환한 겁니다. UAE에게 가장 중요한 건 하늘의 안전이었고 한국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공급이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막의 하늘이 맑고 높았습니다. 며칠 전 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온 미사일 23발을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97%의 확률로 막아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아니라 천궁이. 그 사실이 제 안에서 뭔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직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차가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정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신원 확인과 보안 검색을 거쳐 시설 안으로 들어서자
어제 멀리서 봤던 돔 구조물이 눈앞에 압도적인 크기로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규모가 달랐습니다. 돔 하나의 지름이 수십 미터, 높이가 건물 15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돔이 4개, 그 주위를 감싸는 냉각시설, 송전 설비, 관리 건물들이 하나의 산업단지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에 도시 하나가 솟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라시드가 시설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로 구성돼 있습니다. 총 발전 용량은 5600메가와트. UAE 전체 전력 수요의 25%를 이곳 하나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25%. 나라 전체 전기의 4분의 1이 이 사막 위의 시설 하나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건설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이 규모의 원전은 착공에서 완공까지 최소 48개월에서 60개월, 길게는 그 이상 걸립니다. 프랑스가 핀란드에 지은 원전은 착공 후 완공까지 18년이 걸렸고 아직도 정상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원전 건설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안전 규정이 극도로 엄격하고 인허가 절차가 까다롭고 기술적 정밀도가 반도체 공장 수준으로 요구됩니다. 그런데 라시드가 이어서 말한 숫자에 저는 걸음을 멈춰야 했습니다. 한국이 1호기를 착공 후 22개월 만에 완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돌려 라시드를 바라봤습니다. 22개월이라고 했습니까? 네, 22개월. 업계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돌리다가 계산보다 먼저 다른 숫자가 떠올랐습니다. 보글.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보글 원전. 착공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완공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은 당초 140억 달러에서 350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고 완공 시점은 계속 뒤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수십 년 만에 짓는 신규 원전이 그 꼴이었습니다. 보글 10년 넘게 미완공, 바라카 22개월 완공. 그 두 숫자가 머릿속에서 충돌하는 순간 아까 천궁 통제실에서 느꼈던 삐걱거림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크게. 저는 물었습니다. 빨리 지었다는 건 안전을 타협했다는 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은 진심이었습니다. 원전 건설에서 속도와 안전은 양립하기 극히 어렵습니다. 빨리 짓겠다고 절차를 생략하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라시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건설 기간 내내 상주 감사를 했습니다. 최종 검사에서 모든 항목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전 기준을 한 항목도 타협하지 않고 이 속도를 냈다는 게 바로 세계가 놀란 이유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안전 기준 전부 충족하면서 22개월. 이건 단순히 사람을 많이 투입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공정 설계 자체가 혁신적이어야 하고 자재 조달 시스템이 정밀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하며 수만 명의 인력을 동시에 움직이는 관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돔 구조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콘크리트 표면이 사막의 햇살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핵분열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 그 에너지가 UAE 전역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의 총 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약 400억 달러입니다. 400억 달러. 보글 원전의 350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었지만 보글은 2기, 바라카는 4기였습니다. 기당 단가로 따지면 바라카가 압도적으로 효율적이었습니다. 더 싸게, 더 빨리, 더 안전하게.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겁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얀 안전모를 쓴 엔지니어들, 계기판 앞에 앉아 수치를 확인하는 기술자들. 이 거대한 시설이 단순히 건설된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착공 시기에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가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1만 2천 명.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한국에서 1만 2천 명이 이 사막으로 건너왔습니다. 여름에는 50도가 넘는 이 땅에서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시설을 22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고 다시 한번 돔을 올려다봤습니다. 이것을 만든 나라를 저는 어제까지 사막의 일용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표현이 얼마나 무지한 것이었는지 이 자리에 서서야 비로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인정하면 제28년이 흔들리니까요. 바라카를 떠나 해안 방향으로 이동하는 길이었습니다.
차가 해안 도시 근처에 도착했을 때 라시드가 잠시 들를 곳이 있다고 했습니다. 에너지 수출 터미널 인근의 업무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이마무라 켄지. 일본 미쓰이 해운의 중동지사장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의 깔끔한 양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때문에 일본행 유조선 수십 척이 발이 묶인 상황이라 대안 항로를 찾기 위해 현장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라시드가 저를 소개하자 이마무라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미 국방부에서 왔다는 말에 잠시 눈빛이 변했지만 금세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대기 시간이 있었기에 우리는 시설 내휴게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저는 바라카 원전을 방금 보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마무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바라카요. 네. 인상적인 시설이었습니다. 이마무라가 커피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셜리던 보좌관님, 바라카 원전 입찰에 일본도 참여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몰랐습니다. 일본 기업이 참여했습니까? 도시바와 히타치, 그리고 지이가 컨소시엄을 꾸렸습니다. 프랑스 아레바도 참여했고 한국의 한국전력 컨소시엄도 참여했습니다. 3파전이었습니다. 결과는 한국이 따냈죠. 이마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했습니다.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가격이 아니라면 뭐였습니까? 기술과 속도입니다. 이마무라가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저가 전략으로 따냈을 거라고. 솔직히 일본 업계 대부분이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국은 싸니까 기술력은 우리가 앞서지만 가격에서 밀린 거라고요. 그런데 입찰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달랐습니까? 이마무라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한국의 공정관리 기술이 우리보다 위에 있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인허가 대응까지 통합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각 단계를 분리해서 관리했는데 한국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습니다. 그 차이가 속도로 나타났고 속도가 곧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에 대해 이런 말을 하는 걸 듣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이마무라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UAE가 한국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원전 건설 경험이 국내에서 이미 검증돼 있었습니다. 같은 노형의 원전을 한국 안에서 여러 기 지어 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도면 위의 기술이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서 돌려본 기술이었습니다. 일본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마무라의 얼굴에서 분한 표정을 읽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나라의 한계를 직시한 사람 특유의 씁쓸함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한국이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마무라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대답했습니다. 중동 인프라 시장에서는 이미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은 여기서 원전을 짓고 담수화 플랜트를 짓고 스마트 시티를 짓고 있습니다. 일본은 몇 해 전 바라카 입찰에서 진 뒤로 이 지역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적이 없습니다. 셜리던 보좌관님, 저는 이 업계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못 따라간다는 말을 제 입으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일본인이 한국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경쟁에서 졌다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인 근거와 함께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자 세계 3위 경제대국인 일본의 현직 임원이 한국에 졌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마무라와 헤어지면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존심을 짓밟히는 아픔을 감수하고 솔직한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일본도 인정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보다 높은 요격률을 기록한 방공 시스템. 일본을 꺾고 따낸 400억 달러짜리 원전 프로젝트. 어제까지 제가 사막의 일용직이라고 불렀던 나라가 한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완전히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원전과 방공은 인상적이지만 그게 호르무즈 위기의 해답이 될 수는 없잖아. 나세르 차관이 미국 패키지를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가
아직 나오지 않았잖아. 저는 마지막 방어선을 치고 있었습니다. 차는 해안을 따라 달렸습니다. 30분쯤 지나자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고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시설이 나타났습니다. 굵은 파이프들이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줄지어 이어졌고 그 끝에 거대한 처리 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수화 플랜트입니다.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바닷물을 끌어올려 식수로 만드는 시설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규모는 예상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생산합니까? 70만 톤입니다. 70만 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에서 환산해 봤습니다. 미국 중형 도시 하나가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대략 그 정도입니다. 이 시설 하나가 도시 하나분의 물을 매일 바닷물에서 뽑아내고 있었습니다. 이 시설도 한국입니까? 라시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잠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UAE는 연간 강수량이 극히 적은 나라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습니다. 강도 없습니다. 호수도 없습니다. 이 나라에서 사람이 마시는 물, 농업에 쓰는 물, 산업에 쓰는 물의 대부분이 이런 담수화 시설에서 나옵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고 사람이 없으면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은 이 나라에 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자 시설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쪽에는 끝없이 펼쳐진 사막, 반대쪽에는 바다. 그 사이에 이 거대한 시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전망대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금발의 키가 큰 여성이 태블릿을 들고 시설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클레어 맥도널드, 영국 왕립국제문제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연구원이었습니다. 에너지 안보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저도 이름은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학계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연구자였습니다. 서로 인사를 나눈 뒤 저는 물었습니다. 맥도널드 연구원,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클레어가 태블릿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중동 인프라 영향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텀하우스에서 보고서를 준비 중이에요. 한국의 중동 영향력? 클레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셜리던 보좌관님, 제가 조사한 데이터를 보여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클레어가 태블릿 화면을 넘기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UAE 전력의 25%가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에서 나옵니다. UAE 국민이 마시는 식수의 상당 부분이 한국이 건설한 담수화 플랜트에서 생산됩니다. 그리고 며칠 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막아낸 건 한국이 만든 천궁이 방공 시스템이었습니다. 클레어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전기, 물, 그리고 하늘. 국가가 존재하기 위한 3대 조건을 한국이 전부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보좌관님, 이 정도면 단순한 건설 하청이 아니라는 거 인정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국 연구원이 데이터를 근거로 정면에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클레어가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하면서 가장 놀란 건 따로 있어요. 한국은 이 모든 걸 아무 소리 없이 해왔다는 겁니다. 미국처럼 언론에 대대적으로 발표하지 않았고 중국처럼 정치적 조건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와서 짓고, 돌리고, 지키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신뢰가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거예요. 저는 전망대 난간에 기대어 한동안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바닷물이 파이프를 타고 올라와 식수로 바뀌는 그 과정이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시설이 이 나라의 수백만 인구를 살리고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 물, 하늘. 이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사막에서 해온 일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는 국가 존립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이 지역을 미국의 바다라고 불러왔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안보를 지켜왔다고, 미국 없이는 이 지역이 유지될 수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군함으로 바다를 지키는 동안 한국은 원전으로 전기를 만들고 플랜트로 물을 만들고 미사일로 하늘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이 나라에게 더 실질적인 파트너인지 대답은 너무나 명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일정을 마치고 숙소 근처 시설로 돌아왔을 때 라시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셜리던 보좌관님, 시간이 괜찮으시면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루 종일 걸어 다닌 피로가 쌓여 있었지만
라시드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뭔가 오래 품고 있던 말을 꺼내려는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시설 옥상의 작은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사막의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낮의 열기는 사라지고 건조한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라시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바라카 원전이 착공될 때부터 현장에 있었습니다. 10년 넘게 한국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에 뜨거운 것이 숨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 사람들이 왔을 때 솔직히 걱정했습니다. 이 사막에서 견딜 수 있을까 하고요. 여름에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갑니다. 바깥에 서 있으면 숨을 쉬는 것 자체가 힘든 온도입니다. 모래가 뜨거워서 장갑을 끼지 않으면 장비를 만질 수가 없고요. 바람이 불면 모래 폭풍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라시드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전에 유럽 건설사들이 이 지역에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온이 45도를 넘으면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노동안전 규정이라고 했습니다. 이해합니다. 사람 목숨이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공사가 멈추면 일정이 밀리고 일정이 밀리면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렇게 2년짜리 공사가 4년이 되고 4년이 6년이 됐습니다.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달랐습니다. 52도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52도에서 작업을 했다고요? 어떻게요? 라시드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바꿨습니다. 한낮에는 쉬고 새벽 4시에 작업을 시작해서 오전 11시에 1차 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부터 자정까지 2차 작업을 했습니다. 하루 16시간 교대 시스템이었습니다. 냉각 텐트를 설치하고 30분마다 수분 보충 시간을 의무화하고 열사병 감시 전담팀을 따로 운영했습니다. 작업을 중단하지 않으면서도 사고율은 업계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사막으로 나가는 사람들. 주변이 어둑한 가운데 헬멧 위에 라이트를 켜고 콘크리트를 붓고 철근을 잇고 배관을 연결하는 모습. 해가 뜨기 시작하면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니까 오전 작업이 끝나면 텐트 안으로 들어가 쉬었다가 해가 기울면 다시 나가서 자정까지 일하는 모습. 라시드가 이어갔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모래 폭풍이 3일 동안 계속된 적이 있었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됐고 장비가 모래에 묻혔습니다. 유럽 파트너사는 장비를 철수시키고 본국 지시를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폭풍이 잦아드는 순간을 기다리자. 잦아드는 틈이 30분이라도 생기면 그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폭풍 사이의 틈을 노려서 조금씩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3일 뒤 폭풍이 지나갔을 때 다른 팀은 복구에 일주일이 걸렸는데 한국 팀은 이미 예정 공정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라시드의 목소리에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존경이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10년을 함께 일하면서 눈으로 직접 보고 쌓인 존경. 라시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셜리던 보좌관님, 저는 미국 건설사와도 일해봤고 유럽 건설사와도 일해봤습니다. 다들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과 일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라시드가 잠시 사막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빛이 그의 눈에 반사됐습니다. 다른 나라는 프로젝트를 합니다. 한국은 약속을 합니다. 프로젝트는 끝나면 떠납니다. 약속은 끝나도 남습니다. 저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이 원전이 완공된 뒤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운영과 유지 보수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첫 삽을 뜬 현장 소장이 지금도 여기 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들이 아부다비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라시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관계입니다. 함께 나라를 만들었다. 그 표현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전기를 만들고 물을 만들고 하늘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 저 하늘을 가르며 날아온 미사일들이 한국이 만든 시스템에 의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아래 한국이 만든 원전이 전기를 내보내고 있고
한국이 만든 플랜트가 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까지 한국을 미국의 하청업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막에서 삽질하는 나라라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막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라시드에게 물었습니다. 내일 일정이 뭡니까? 라시드가 대답했습니다. 정부 청사 회의입니다. 나세르 차관이 직접 참석하십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라시드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더 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천궁, 바라카, 담수아, 이 모든 것보다 더 큰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도대체 얼마나 더 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저는 기대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을 느끼며 숙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28년 경력의 마지막 방어선까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아부다비 정부 청사 회의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첫 번째 회의 때의 차갑고 단호한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큰 것을 꺼내 보이려는 사람들 특유의 조심스러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테이블 위에 중동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지도였지만 이번에는 하나가 추가돼 있었습니다. 걸프만 안쪽에서 시작해 UAE 내륙을 길게 가로지른 뒤 동쪽 해안 푸자이라로 빠져나가는 붉은 선 하나. 나세르 알카심 차관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칠 전 제 제안을 거절할 때와는 다른 약간의 여유가 담긴 미소였습니다. 셜리던 보좌관님, 현장을 둘러보셨으니 이제 본론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나세르 차관이 지도 위의 붉은 선을 가리켰습니다. 이 선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선의 시작점은 걸프만 안쪽, UAE 서쪽 해안. 끝점은 푸자이라,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한 항구 도시. 해협을 우회하는 루트입니까? 나세르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하입니다. 회의실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스크린에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지형 분석 데이터, 경로 시뮬레이션, 예상 규모. 숫자들이 하나씩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총 길이 200km, 예상 폭 280m, 수심 25m, 초대형 유조선 양방향 통행 가능, 예상 공사 기간 8년, 예상 총 사업비 450억 달러.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의자 등받이의 등을 기대야 했습니다. 200km, 수에즈 운하의 길이가 193km입니다. 그것과 맞먹는 규모의 운하를 사막에 뚫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도 물이 없는 땅에, 여름에 52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에. 저는 물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프로젝트입니까? 나세르 차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타당성 분석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질 조사와 수문 분석이 진행 중이고 초기 설계안도 나와 있습니다. 누가 맡고 있습니까? 나세르 차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한국입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답이었지만 직접 듣는 건 또 달랐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산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하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호르무즈 해협,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5%가 통과하는 병목. 이란이 수십 년간 무기로 써온 지정학적 카드. 이 해협을 막겠다고 위협하는 것만으로도 국제 유가를 흔들고 세계 경제를 압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협 앞에서 미국조차 오함대를 집어넣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운하가 뚫리면 선박들은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걸프만에서 원유를 싣고 운하를 통해 오만해로 직접 나갈 수 있습니다. 유조선뿐만이 아닙니다.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화학 제품 운반선까지 모든 종류의 선박이 해협을 우회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의 결론이 머릿속에서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저를 진짜로 흔들었습니다. 이 운하가 완성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무력화됩니다. 나세르 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란의 카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즉각 파악했습니다. 이란의 카드만 사라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카드도 약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서 영향력을 유지해온 근거 중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보장이었습니다. 이 해협을 지켜주는 대가로 걸프 국가들은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머물러 왔습니다. 그런데 해협이 무력화되면
그 안보 우산의 필요성도 줄어듭니다. UAE가 미국 패키지를 거절한 진짜 이유가 그제야 보였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혀도 우회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으니까 미국의 해군력에 의존할 필요가 줄어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나세르 차관을 바라봤습니다. 차관님, 솔직하게 여쭙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실현되면 미국의 중동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세르 차관이 안경을 벗고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며칠 전 제 제안을 거절할 때와 같은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동작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공격이 아니라 솔직함의 표시처럼. 셜리던 보좌관님, 우리는 미국의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운명을 하나의 해협에 그리고 하나의 강대국에 걸어두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논리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반박할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세르 차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보좌관님도 이제 아시겠죠?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지.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오면서 나세르 차관과 다시 악수를 나눴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차가운 손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차가움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적의 손이 아니라 더 이상 적이 될 필요가 없는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국제공항. 워싱턴행 비행기 탑승구 앞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워싱턴에 돌아가면 보고서를 써야 했습니다. 출장 보고서, 호르무즈 위기에 대한 현장 분석과 정책 제언. 이것이 이번 출장의 공식 목적이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 빈 문서가 떠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쓰려고 했습니다. 제목 한국의 중동 진출 위협 분석. 그 제목을 며칠 전에 이미 머릿속에 정해 놓았습니다. UAE가 미국을 거절하고 한국을 선택한 것이 전략적 실수라는 내용. 한국의 능력이 과대평가되고 있다는 분석. 미국이 더 강력한 압박으로 중동 영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 하지만 지금 그 제목을 타이핑하려고 하자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며칠간의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나세르 차관의 차가운 미소. 이미 파트너가 있습니다. 통제실 레이더 화면에서 사라지는 23개의 점. 요격률 97%. 사막 위에 우뚝 선 4개의 콘크리트 돔. 22개월. 이마무라의 떨리는 손. 한국을 못 따라갑니다. 클레어의 데이터. 전기, 물, 하늘. 전부 한국입니다. 라시드의 별빛 아래 고백. 함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위에 붉은 선 하나. 200km. 450억 달러.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제목 한국과의 중동 파트너십 전략 제안. 위협이 아니라 파트너십. 그 단어 하나를 바꾸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아부다비까지 날아와서 사막을 돌아다니고 통제실에 들어가고 원전 앞에 서고 일본인의 고백을 듣고 영국인의 데이터를 확인하고 52도의 모래 폭풍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겨우 단어 하나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저는 28년간 이 지역을 미국의 바다라고 불러왔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미국의 허락 아래 이루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과거에는. 하지만 사막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워싱턴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쓰는 동안 이 사막에서는 조용히 판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군함이 아니라 원전으로, 미사일 위협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로,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물리적 인프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소리 없이 이 지역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부다비의 풍경이 작아져 갔습니다. 마천루들이 점이 되고 사막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저 어딘가에 4개의 돔이 있고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파이프가 있고 사막의 하늘을 지키는 미사일 발사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 모래 아래로 200km의 물길이 뚫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세계는 크게 말하는 나라에 주목합니다. 군함을 보내는 나라, 제재를 선언하는 나라, 기자회견을 여는 나라. 하지만 이 사막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와서 짓고, 지키고, 떠나지 않는 나라. 말 대신 결과를 남기는 나라.
그 나라가 결국 신뢰를 얻고 그 신뢰가 쌓이면 세상이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판이 바뀐다는 이야기를 28년간 이 지역을 담당하면서 저는 수많은 보고서를 썼습니다. 이란 위협 분석, 사우디 왕실 동향, 걸프 안보 전략. 그 보고서들의 첫 줄은 항상 같았습니다. 미국이 이렇게 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 쓰기 시작한 보고서의 첫 줄은 달랐습니다. 미국이 배워야 할 나라가 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섰습니다. 사막이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구름 아래, 사막 위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용히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세계는 아직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강대국들이 회의실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누가 실제로 현장에서 미래를 만들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지금까지 미 국방부 보좌관이 UAE 사막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 피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